KMW의 캐시플로우가 아주 극적으로 반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아무리 많이 내도 외상 매출을 잔뜩 일으켜서 낸 이익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천몇백억 영업이익 나고 천억 단계순이익 났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37억 마이너스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보니까 네, 회계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서은 대표님과 함께하는 회계 시간이 될 거고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9번째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손익계산서하고 현금 흐름표, 네. 캐시플로우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해보자 하는 시간인데요. KMW라고 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이 KMW의 캐시플로우가 아주 극적으로 반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한 3년 전 일인데 그 케이스를 마지막에 보여드릴 텐데요. 이 현금 흐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난 숫자들은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서 회계상으로 정리를 한 숫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캐시플로우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캐시플로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의 캐시플로우거든요. 회사가 이익을 아무리 많이 내도 외상 매출을 잔뜩 일으켜서 낸 이익이라고 하면 회사에는 캐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지고 있는 채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채무 상환할 자금이 없다 그러면 분명히 손익계산서상으로는 굉장히 양호한 기업인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그만큼 이제 캐시플로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를 관찰을 할 때 제일 손쉬운 손익계산서부터 눈이 가기는 하는데 재무 상태표도 좀 보시고 특히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는 좀 더 주의 깊게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의 3대 경영활동이다 이러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영업활동은 이제 제품을 제조한다든지 제조기업의 경우에 또 유통기업은 상품을 구매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떤 기업들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합니다. 언론사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상품을 판다든지 제품을 제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영업활동이고 투자활동은 이런 영업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활동. 예를 들어서 설비 자산을 이제 취득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특허권이나 지적 재산권 같은 그런 산업 재산권을 취득할 수도 있는 거죠.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해서. 재무 활동은 투자 활동과 영업 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상환하는 활동. 회사 투자에 필요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유상 증자를 해서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또 빌린 돈을 갚는다든지 배당을 주는 그런 것도 재무 활동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영 활동이 있는데 회사의 캐시플로우도 이 세 가지 활동에 맞추어서 영업 활동 현금 흐름,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재무 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나눕니다. 이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나간 현금이 있고 들어온 현금이 있죠. 그래서 영업활동에서 순현금 흐름이 얼마냐? 100억이다. 그러니까 투자활동에서 나간 현금이 있고 들어온 현금이 있다. 그래서 투자활동에서 순현금 흐름이 얼마냐? 이거는 마이너스 50억 원이다. 다시 말해서 나간 돈이 더 많다. 투자를 많이 했겠죠. 재무활동을 통해서는 현금이 이제 마이너스다. 빌린 것보다는 상환을 한 게 더 많다. 빌리면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 재무활동은 플러스가 될 텐데 상환한 게 더 많다. 배당을 많이 줬다. 갚았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금융기관에다가 줘서 갚았다. 이게 많으면 재무활동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3대 활동을 다 더해보니까 100억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이니까 현금 순증가액은 20억이다. 그래서 이 회사의 기초의 현금은 15억이었는데 단기에 20억이 늘어났으니까 기말 현금은 35억이다.
이렇게 이제 현금 흐름표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일진 머티리얼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2021년에 연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위가 원이니까 일진 머티리얼스 2021년에 매출이 한 6,800억 정도 되죠. 영업이익이 한 700억 가까이 됩니다. 또 단기 순이익도 한 6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상의 현금 흐름표 중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얼마냐 보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98억, 한 300억 밖에 안 돼요. 자,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나고 단기 순이익도 한 630억 정도 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한 298억 정도. 그래서 이게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난 그 이익이라고 하는 거하고 현금 흐름표상에 나타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현금 흐름표를 만드는 원리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원리를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현금 흐름표를 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잘 해석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한 분석도 아주 정확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보면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매출이 있죠. 영업수익. 근데 이 매출이라고 하는 놈이 현금 매출도 있고 비현금 매출도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받고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외상으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의 맨 위에 있는 매출에서부터 이 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현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하고 현금 흐름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위에서부터 지금 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금 흐름하고는. 그 다음에 영업비용이 있죠. 이 영업비용도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도 있고 현금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같은 거.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나가는 것은 아닌데 그냥 기계가 돌아가고 있을 뿐인데 기계가 돌아가는 만큼 저 기계가 진보가 되었다. 그래서 그만큼을 비용으로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이라고 해서 그게 전부 다 현금인 것은 아니죠. 여기 보시다시피 영업수익이나 영업비용 자체가 현금과 비현금이 너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영업 외의 수익도 보면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익도 있고 비현금 수익도 있는 겁니다. 영업 외의 비용도 현금 비용이 있고 비현금 비용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세전이익을 구하고 또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서 단기순이익을 구하죠. 제일 마지막에 단기순이익이 150억이 나왔다고 해서 이 150억이 전부 다 현금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일 위에서부터 현금과 현금이 아닌 것이 막 혼재돼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단기순이익이라고 하는 숫자까지 도출됐기 때문에 이것은 현금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여기 정수기 한 대를 만드는데 제조원가가 어떻게 들어갔냐면 재료비 4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인건비 2만 원이 또 현금으로 지급됐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에 1만 원이 이렇게 산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수기를 10만 원에 현금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 매출액에서 여기 이제 매출 원가, 이 제조 원가가 매출 원가가 되니까 7만 원 매출 원가 빼면 3만 원의 이익이 났다. 이건 손익계산서에서 난 이익이죠. 그런데 현금 흐름으로 따져보면 10만 원이 들어왔다. 4만 원이 나가고 2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현금 유입 10만 원에 현금 유출 4만 원을 빼면 영업 현금 흐름은 4만 원이다. 이렇게 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손익계산서의 이익하고 영업 현금 흐름에 이렇게 만 원의 차이가 나죠. 왜 만 원의 차이가 납니까? 감가상각비 때문이죠. 여기 손익계산서에서는 현금이 나가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비용에다가 집어넣다 보니까 4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손익계산서 이익 3만 원에다가 현금이 안 나간 비용, 감가상각비 만 원을 더해주면 이게 현금 기준의 영업이익, 영업현금 흐름하고는 같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현금 흐름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손익계산서 단기순이익 숫자를 가지고 영업현금 흐름으로 교정을 하려고 하면 현금이 안 나간 비용은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금 흐름으로 교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이 안 들어왔지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는 마이너스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영업현금 흐름으로 교정이 되는 거죠. 감가상각비 현금 안 나간 건데 비용으로 처리했다? 현금 흐름으로 교정하려면 플러스. 주식 평가 손실.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나간 게 아니죠. 그냥 회계상으로 숫자만으로 손실이 났죠. 이런 것도 현금 흐름에서는 플러스. 지분법 손실, 이것도 플러스. 자, 현금이 안 들어온 수익은 마이너스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평가이익, 그냥 회계상으로 숫자상으로 평가이익이 난 거니까 돈은 안 들어왔는데 이익으로 잡힌 거니까 이거는 현금 흐름으로 할 때는 빼줘야지 교정이 됩니다. 지분법 이익도 마찬가지로 빼줘야 교정이 되는 거죠. 이런 작업을 우리가 비현금 수익과 비용의 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작업을 하면 완전히 단기 순이익을 영업현금으로 교정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업활동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영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채권, 또 재고자산, 우리가 이제 선급금, 돈을 미리 주는 겁니다. 내일 모레 우리 집에 쌀을 2포대 갖다 주라 하면서 돈을 미리 주는 겁니다. 이게 선급금이거든요. 이 선급금은 자산입니다. 이 돈을 미리 줌으로 인해서 내일 모레 우리 집에 쌀 2포대가 오기로 예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으로 봅니다. 영업활동에서 발생되는 부채는 매입 채무, 우리가 원재료 같은 거, 이제 돈 안 주고 원재료를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 미리 받은 돈. 쌀가게 주인은 돈을 미리 받기는 했지만 미리 받았기 때문에 쌀 2포대를 내일 모레 우리 집에 갖다 줘야 될 의무를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수금은 부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에서 이런 자산과 부채가 생기는데 이런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났느냐 줄었느냐에 따라서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영업 관련된 자산액과 부채액의 증감이 영업 현금 흐름에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매출 채권이 늘어났다.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돈도 못 받고 그냥 팔았다는 이야기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에는 그냥 마이너스다. 매출 채권이 감소했다 그러면 돈을 회수했구나. 현금 흐름에는 플러스다. 재고자산,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재고자산 금액이 늘어났다.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아직 못 팔고 갖고 있는 거죠. 재고자산이니까. 그러니까 현금 흐름에는 마이너스라고 보면 되고,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재고자산이 줄었다. 그럼 팔려나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플러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좀 다르게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정교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수준에서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입 채무 같은 경우도 매입 채무 금액이 늘어났다? 돈 안 주고 원재료 같은 걸 막 가져와서 그러면 좋은 거야. 그러면 현금 흐르면 플러스입니다. 매입 채무가 감소했다는 것은 외상을 갚았다는 거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매출채권, 재고자산, 선급금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현금 흐르면 마이너스다. 자산이 늘어난다는 거는 내가 그냥 현금을 주고 자산을 샀으니까 자산 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현금 흐르면 마이너스다. 이 부채 금액이 늘어나니까 플러스다. 자산 금액이 감소를 했다는 거는 뭔가 자산을 내다 팔고 현금을 그냥 받았구나. 그래서 현금 흐름에는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부채 금액이 감소했다는 거는 이게 부채를 갚았구나. 그래서 현금 흐름으로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진 머티리얼스의 2021년 연결 재무제표 영업현금 흐름에 가보겠습니다. 자,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합니다. 자, 630억 원에서 출발을 해요. 현금이 유출이 안 됐는데도 비용으로 인식했던 놈은 더해주라고 그랬죠. 그래야지 교정이 됩니다. 이게 797억 원이에요. 많이 더해줬죠. 보니까 감가상각비 같은 거 이런 것들 막 더해줘야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평가손실은 돈이 안 나갔는데 마이너스로 잡았으니까 손익계산서에서 현금 흐름에서는 플러스로 인식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만큼 큰 돈이 생긴 겁니다. 근데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수익으로 계산해줬던 거는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53억. 그래도 631억 원에 797억 원이 더해지고 153억 원 정도 빠진 거, 이까지는 양호하죠. 근데 이제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살피면서 보니까 매출 채권이 증가했어요.
막 돈 들여서 뭔가를 막 쎄빠지게 만들었는데 돈은 못 받고 막 그냥 줬어. 그러니까 현금 흐름에는 마이너스가 된 게 561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증가했어요. 돈 들여서 재고자산을 어마무시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못 팔고 재고로 갖고 있어. 그러니까 현금 흐름에는 마이너스. 매입 채무 감소. 이거는 빚을 상환했으니까 현금이 나갔어. 현금이 나갔으니까 매입 채무의 감소는 현금 흐름에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영업활동 자산 부채의 변동에서 전부 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게 다 더해보니까 마이너스 930억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계산하니까 하여튼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이 340억 돈밖에 안 된 겁니다. 회계상으로는 631억 원이 생겼는데 이걸 다 반영하다 보니까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은 한 300억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한 300억 원에다가 이자로 현금이 들어온 거 더하고 이자로 현금이 나간 거 빼고 법인세 납부한 거 빼고 배당금으로 들어온 거 더하고 현금이 들어온 거니까 요거를 이제 다시 종합적으로 다 했더니 최종적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98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자를 현금으로 줬다,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 이게 영업활동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배당금을 받는 게 영업활동과 무슨 관계가, 사실 이자를 뭐 줬다 받았다 배당금을 받았다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영업활동은 아닌데 그냥 캐시플로우에서는 영업활동 현금에다가 일반적으로 넣습니다. 여기 이자를 받고 이자를 주는 거는 영업 현금 흐름에다가 넣고 배당금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재무 활동으로 보내는데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하게 배당금 받은 것까지도 그냥 영업 현금 흐름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진이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도록 그 회계 기준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단기순이익이 630억 원인데 이런 과정을 거쳤더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300억 돈도 안 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보니까 보이죠. 왜입니까? 매출 채권이 너무 늘어난 거야. 네. 또 이제 재고자산이 증가한 부분, 이게 결정적으로 이게 외상 매출이 좀 많았구나. 그러면 이 회사는 매출 채권을 빨리 제대로 회수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회사에 있는 재고자산을 빨리 처리하는 게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이 회사의 굉장히 캐시플로우에서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매출 채권은 또 왜 증가했을까? 이런 부분은 이제 회사에 알아봐야 되는 거죠. 외상 매출 채권은 왜 증가했는지, 어디에다가 외상 매출을 준 건지. 우량한 회사에 줬으면 회수 가능성이 높은데 뭔가 회사 실적을 위해서 막 여기저기에 막 그냥 외상으로 줬다. 일단은 손익계산서를 잘 만들려고 그랬다면 매출 채권 회수가 제대로 안 돼서 회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캐시플로우를 제대로 잘 알고 있으면 이 영업 현금 흐름 같은 걸 보면서 이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겠다.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회사 한번 볼까요? 자, 2019년에 1,300억 원의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네, 좋아 보여요, 굉장히. 근데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37억 원이에요. 아니 1,몇백억 네. 영업이익 나고 1,000억 단기순이익 났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37억 마이너스다. 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보니까 단기순이익 1,027억 원에 비현금 항목 조정 578억 원 더해졌죠. 잘 나갔는데 영업활동 자산 부채의 변동이 마이너스 1,488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 재무제표 주석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매출 채권 증가에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314억 원, 또 재고자산 증가에서 231억 원, 매입 채무 증가, 돈 안 주고 외상으로 뭔가 잔뜩 땡겨온 거는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486억 원이 작용해버리니까 이게 전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이렇게 1,000억 이익을 냈는데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이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를 우리가 보면서 제일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분식회계입니다. 분식회계. 이 회사가 그냥 어떤 허위 매출, 가짜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구나. 막 유령 기업에다가
그냥 막 외상 매출도 손익계산서에서는 다 매출로 매출. 잡히는 거니까 그러면서 막 매출 채권만 잔뜩 늘리고 그러니까 뭔가 분식회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이건 누가 봐도 굉장히 그 분식회계로 의심을 해볼 만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1분기에 아주 드라마틱한 대반전이 일어나죠. 이 회사가 KMW라고 하는 회사인데 2020년 1분기 분기 보고서 딱 나왔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982억 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업활동 자산 부채 변동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출 채권 감소 그 많이 쌓여있던 매출 채권을 어마무시하게 회수를 다 해버렸어. 973억. 그 다음에 재고자산도 엄청나게 떨어뜨려서 이게 102억 원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채무는 감소. 매입 채무 감소니까 빚을 갚았으니까 현금 흐름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영업활동 자산 부채 변동에서 현금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게 921억 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좋아져 버린 거예요. 이 회사가 작년 말까지 안고 있었던 그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량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 채권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기에 다 회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주 특이해서 이 회사의 그 거래처들을 알아보니까 삼성전자, LG전자, 뭐 노키아, 뭐 이런 데들이더라고요. 우량 회사들이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그게 초우량 기업들하고 거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매출 채권 부실화의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회계상의 그 손익하고 현금 흐름표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일단은 위험하다고 의심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이 매출 채권이 증가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거래처가 어딜까? 이 매출 채권은 도대체 어느 회사들에서 발생된 것일까? 그 다음에 이 매출 채권이 얼마나 오래된 것일까? 예를 들어서 막 1년, 2년짜리도 있고 그러면 우량 기업이 1년, 2년 동안 돈을 안 줄 리는 없잖아요. 만약에 올해 묵은 매출 채권들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 뭐 그런 상황이 파악되면 이 회사는 조금 위험하다고 뭐 볼 수가 있는데 KMW 같은 경우는 저 당시에는 상당히 우량한 회사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단기에 저렇게 캐시플로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반전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볼 때는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대우조선해양 옛날에 분식회계 사건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하죠. 2012, 13, 14년도에 이 회사가 애초에 공시했던 재무제표에 보면 매출이 14조, 15조, 16조 이렇게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4천억 원대로 안정적으로 났습니다. 근데 영업현금 흐름을 보니까 영업현금 흐름은 1조 안팎의 마이너스가 나고 있잖아요. 이 영업현금 흐름은 이거는 조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회계상의 영업이익은 약간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는 조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도 영업현금 흐름까지 이렇게 손을 댈 수는 없었는데 나중에 이 회사를 감리를 하고 정확하게 밝혀내 보니까 4,800억 영업이익이 아니고 720억 손실이었고 4,400억 이익이 아니라 1조 1,000억 영업 손실, 4,700억 이익이 아니라 5,600억 손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회계적 이익하고 캐시플로우의 괴리가 결국은 분식회계로 저렇게 드러났던 케이스고 이런 케이스도 있고 뭐 아닌 케이스도 있으니까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회계를 볼 때 단순하게 손익계산서만 보거나 현금 흐름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어떤지 또 만약에 매출 채권이 많으면 그 매출 채권은 어느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준 외상이었는지 이런 걸 다각도적으로 봐야 한다는 걸 좀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유익한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